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과거 글을 많이 쓸 때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을 하면서 SF 소설 같은 얘기를 가끔 써봤었는데요. 이번에도 오랜만에 로스차일드나 헨리 포드를 불러내서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코인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구상할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앞서서 가까운 시일 내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입니다. 3월에 있을 예정인데 4월이나 5월로 연기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오른다 내린다 말이 많고요. 그래서 세력들이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서 여지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기 한마디로 요약을 잘 해놓은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은행으로 비유하자면 정기예금을 수시 입출금식으로 전환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면 뺄 수가 없잖아요. 맡기기만 할 수 있고. 근데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이제 넣었다 뺐다 스테이킹을 맘대로 수시 입출금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맡기기가 편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 찬반론이 엇갈리는데 이제 이더리움이 떨어진다 하는 쪽은 매도가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넣었다가 스테이킹을 뺄 수가 없었는데 이 이후로 다 이제 출금이 가능하니까 이익 실현을 위해서 많은 물량이 시중에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많이 팔려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기사들도 꽤 지금까지도 보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치가 늘어나고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 텐데 그 이유가 스테이킹 된 총 발행량이 이제 전체의 13에서 1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스테이킹 된 코인들은 예를 들면 폴카닷이나 코스모스나 이런 애들은 한 40에서 50%까지 스테이킹이 돼 있는데 이더리움은 다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데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매도를 한다고 쳐도 총 출금량이 제한돼 있다, 한정돼 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이 나오면 이게 천천히 출금이 되게 시스템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물량이 한 번에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할 여지는 별로 없다. 오히려 편의성이 제고가 돼서 스테이킹도 늘어나고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찬반론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공포 기사가 나온 거나 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르나 떨어지나 어찌됐든 이더리움의 파이는 저도 계속 커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1년 불장 때는 말 그대로 레이언 1의 전쟁이고 전성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리곤 창업자가 솔라나나 앱토스, 아발란차의 에이다, 네오 등등 여러 레이어 1 솔루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봐봐라, 이더리움과 경쟁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레이어 2,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보조하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 폴리곤을 창업을 한 거다. 그리고 제2의 이더리움이 나온다고 하지만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처럼 한번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 이걸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이더리움의 선점 효과, 그리고 생태계가 너무 커지니까 아무것도 이 자리를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폴리건은 이제 잘 생각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파이가 더 커진다는데 또 동의를 하는 다른 기사를 가져왔는데 레이어 2를 이제 코인베이스도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레이어 1을 발굴을 한다든지 개발을 하거나 지분을 넓혀가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코인베이스 이제 코인만 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딱 보니까 이더리움이 앞으로도 크게 성장을 할 거고 이더리움의 대항마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더리움의 성장에 묻혀가자. 레이어 2 만들어서 폴리곤처럼 이더리움의 속도를 빨리 하는 걸 내가 개발을 하자. 베이스라는 걸 지금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 선택을 했는데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혹시라도 가격이 출렁이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왔습니다. 중요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로스차일드나 헨리포드의 과거 부자가 된 여러 전략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로스차일드부터 보면요. 이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마이어라고 돼 있죠. 독일계였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자의 아버지가
이제 좋게 말하면 골동품 상점 주인이고 나쁘게 말하면 만물상 아무거나 사고 파는 그런 부모님을 두셨는데 이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난 부자죠. 한 10년 전쯤에 본 기사로는 이제 추정 자산이 한 5조 아니 5경이죠. 5만조죠. 5경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쇄적이죠. 자기 뭐 친척들끼리만 결혼을 하고 딸들한테는 재산도 절대 안 주고 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죠. 그리고 아들들 5아들을 두고 있었고 그래서 유럽의 주요 도시인 프랑크푸르트, 빈, 런던, 나폴리, 파리에 이제 아들들을 놓고 유통업이나 금융업이나 이런 걸 장악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 번째 아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탄이라고도 하고 네이선이라고도 합니다. 요 세 번째 아들 런던을 맡고 계신 분이고 근데 아픈 손가락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왜냐면 너무 말을 안 듣고 꼼꼼하지도 않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떤 물건을 몇 상자를 준비를 해서 몇 시까지 어떤 배에 실어라 했는데 몇 상자를 빼놓고 온다든지 포장을 잘못해서 뭐 다 빠져나온다든지 그리고 늦게 가서 배는 떠나버렸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일을 항상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쓰는 편지 내용을 보면 다 나는 너의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건 고쳐라. 걱정하고 정말 못 믿겠다. 뭐 이런 편지 내용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네이슨 또는 나탄 이분이 결국은 로스차일드가 안 그래도 부자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게 이제 여기 써있죠. 똥배짱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자를 만든 분이 바로 이 네이선입니다. 네이선을 상징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증권거래소의 큰 기둥에 항상 뚱뚱하죠. 근데 이렇게 등을 기대면서 매수 매도를 이제 등을 퉁퉁 치면서 했다고 해서 이런 상징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스토리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떼부자가 됐다. 이 얘기는 과거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잘 모르실 거라 일단 요거부터 해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나폴레옹이 한 번에 죽지 않았죠. 유배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권좌에 앉고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로스차일드 전쟁 때는 항상 줄을 잘 서야죠. 평소에도 잘 서야 되지만 영국에도 그래서 줄을 서고 프랑스에도 줄을 섭니다. 둘 중에 하나 올인하면 이제 잘못 배팅하면 망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네이선은 아까 보셨겠지만 런던에 있었죠. 그러니까 비록 프랑스도 돈을 대고 영국도 댔는데 영국 정부에 조금 더 돈을 많이 댔습니다. 왜냐하면 런던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다시 전쟁을 하니까 이제 영국 정부도 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뭐 전쟁 뭐 무기나 식량을 사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끌을 해서 금을 매수를 다 끌어모읍니다. 정말 몇 상자를 이제 모으게 됩니다.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아까 그 5형제 아버지 돈 다 모아가지고 금을 올 매수를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영국이 이제 돈 많이 쓸 거니까 여기에 빌려주면서 이자 받으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웬걸 예상한 거와 다르게 올해 전쟁이 지속돼야 많이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백일천하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배팅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파상 직전에 이제 도박 승부수로 건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토리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네트워크가 엄청 탄탄했죠. 그 예전에는 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말로만 메신저로만 이제 소식을 전달했었을 텐데 전 세계에 이분 말 탄 사람들 네트워크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빨랐고 돈도 많이 줬고 비밀도 유지를 하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속보에 빨랐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해서 이 승패를 가장 빨리 안 사람들도 로스차일드였습니다. 심지어 영국이 이제 프랑스를 이겼거든요. 근데 그 이겼다는 소식도 영국 정부보다 이틀을 더 빨리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고 이제 요걸 보시면 영국이 이겼어요. 전쟁에서. 근데 남들보다 이틀을 빨리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영국 채권, 원래는 콘솔체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채권이라고 할게요. 영국의 채권을 그냥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영국이 이겼으니까 채권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영국 채권을 이 와중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등을 퉁퉁 기둥에서 튕기면서 계속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알고 있죠. 이 로스차일드의 소식이 정확하고 빠른 걸 알고 있으니까 계속 팔고 있네. 아, 영국이 졌구나 하면서 다들 이제 그 박상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채권 가격이 무려 이제 95%가 빠지게 됩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100원짜리가 5원으로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네이선이 주위 이제 비밀 친구들한테 30원 이하면 예를 든 겁니다. 30원 이하면 채권 다 사모아라. 30원 이하에 다 사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몽땅 다시 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틀 후에 프랑스가 패배했대. 영국이 패배한 게 아니라 프랑스가 졌대라는 속보가 이제 날아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의 채권이 폭등을 하는 거죠. 영국이 이겼으니까 영국 채권가 몰라야죠. 그래서 떼부자가 됐다더라. 그러니까 떨어질 때 한번 돈 벌고 다시 올라서 다시 한번 또 돈을 벌고, 이건 이제 저희가 익히 들은 수법인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제 앞선 얘기는 다들 좀 한두 번 들어보셨을 텐데 헨리 포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헨리 포드. 어떤 일도 작은 일로 쪼개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분업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란 개념을 처음 만들어서 세계의 부자가 됐던 인물인데, 이 정도로 많은 실패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어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쪽 위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어려서부터 시계 부쉈다 만들었다, 자동차 이런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동차가 더 비싸고 유명하다고 보고 1899년에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는데 대차게 말아먹죠.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세상은. 그래서 그래도 나는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헨리 포드는 어떤 자동차 대회 경주에 나가서 다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판 삼아 두 번째 회사 1901년에 헨리 포드 컴퍼니를 또 만듭니다. 근데 또 한 번 말아먹습니다. 완전 망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그 코스톨라니가 이런 말 했었잖아요. 2번 이상 실패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아니다 했는데 역시나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1903년에 포드 모터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포드가 회사가 이제 이어지고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실수를 했었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4번에서 6번째 있는 얘기인데요. 분업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드병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을 착취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되게 가혹하게 부린다, 이런 뜻인데, 이분은 이제 분업화잖아요. 이분 때문에 물론 좋은 것도 많아요. 수많은 중산층이 생기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이런 것도 좋았는데, 문제는 이분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루에 5달러를 줬거든요. 5달러. 근데 그러니까 엄청 많은 줄 알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 강도가 5달러를 받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죠.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제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죠.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총을 막 발사를 하고 굉장히 탄압을 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도 영화에서 우리가 기계냐 하면서 엄청 유명했던 게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반유대주의 성향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에게 생일 선물로 5만 달러짜리 수표를 지어줬습니다. 너 한번 잘해봐라. 유대인 탄압도 잘해라. 이런 식으로 주니까 히틀러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치 훈장을 헨리 포드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국제 유대인이라는 글도 쓰면서 유대인들은 세계적인 문제고 없어져야 되고 이런 글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짓을 왜 했을까 싶은데요. 이제 더 강조하고 싶은
이게 이제 6번째입니다. 주가 조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일단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주가 조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손 안 대고 코 풀기. 정말 손을 안 대고 코를 풀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일단 포드가 1919년 3월에 모델 T, 그 유명한 모델 T입니다. 대량 생산에 첫 성공을 한 모델이죠. 근데 경량 버전을 250에서 300달러에 싸게 판다는 유언비어를 살포를 합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경쟁사를 통해서 합니다. 경쟁사들이야 자기 경쟁사가 물건 싸게 팔아서 이제 뭐 별로 안 좋은 얘기니까 뭐 좋다고 많이 전달을 했겠죠. 그래서 이 유언비어 너무 싸게 판다는데 하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겠죠. 이런 얘기를 퍼뜨려서. 그리고 이제 3월에 그랬는데 7월 달에 이제 포드의 대리인을 통해서 헐값에 주식을 올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때도 경쟁사들이 퍼뜨린 거고 2번도 대리인을 통해서 산 거고 손 안 대고 그래서 코 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헐값에 주식을 다 사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던졌거든요.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1년 전에 사장을 사임했지만 다시 그거 다 샀으니까 경영권 다시 회복을 하고 가뿐히 장악하고 또 이제 워낙 능력이 있는 분이라 새로운 모델 다시 개발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주가 조작이고 감옥을 가셔야 되는데 요때만 하더라도 법이 엉성했죠. 그래서 그냥 부자만 됐다더라 하고 끝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만회를 하고자 뭐 기부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로스차일드랑 비슷하죠. 역사는 반복된다더라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고 이 글은 참고로 더 인터내셔널 주 국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The World's Problem 하면서 세계적인 유대인들은 문제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엄청 영향력을 행사했던 왜 이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써먹을 코인과 주식의 전략이 뭘까? 일단은 가장 좋은 건 독과점이죠. 독과점. 카네기도 했고 록펠러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했고 카카오도 했고 뭐 아마존도 하고 다 그냥 내가 다 사들이면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변 상권이 주변 경쟁자가 다 죽어요. 나 혼자만 사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사실 금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도 문매를 맞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는 아는데 지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두 번째로 써먹는 전략이 앞서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봤던 패닉 상황을 연출해서 저가 매수 후에 호재 뉴스를 터뜨리고 고가 매도를 하는 이번 얘기를 하려고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뭐 시간의 흐름의 차이는 있죠. 이벤트가 긴급하냐 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는데 뭐 최근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 상황 20년 3월이었죠. 이게 뭐 음모론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음모가 아니라고 쳐도 그러면 코로나를 처음에 이제 뭐 전달하는 언론사라든지 월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어찌됐든 큰 돈을 벌었을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다가 다시 V자 반등을 해버리고 테슬라 어떤가요? 뭐 이제는 끝났다더라 뭐 이제 불탄 영상들 TV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100달러가 이제 깨질 것 같다 이런 위기 기사들이 막 있다가 한두 달 전만 해도 지금 뭐 200달러 넘었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짧은 순간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비트코인 하드포크도 제가 라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드포크 개념이 뭔지도 모를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나눠진데 뭐 이게 많이 에너지가 분할된다고 하면서 공포감에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비트코인 캐시나 골드 나오니까 에어드랍 뭐 하나 더 준대 하면서 다시 오르고 엄청 이용을 하는 거죠. 오일값 마찬가지죠. 뭐 코로나를 빙자하여서 이제 선물이 오일 선물이 마이너스 한 40달러까지 가버렸었죠. 그러다가 불과 1, 2년 만에 다시 배럴당 뭐 120불, 130불 이렇게 오르면서 결국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부자들만 부자가 됐다는 이런 얘기는 정말 얼마든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코인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도 IMF, SEC, BIC, 월드뱅크, 월가 똑같이 써먹고 있잖아요. 물론 기간은 좀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상대 그 기득권을 뺏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과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래. 그리고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하면 물량이 풀린대. 아까 소개를 해드렸죠.
비트코인은 법정 통화가 하면 안 된대. IMF가 하는 말이죠. 환경오염 시킨대 하면서 뉴욕 주지사가 비트코인을 친화적으로 갔다가 갑자기 돌아섰었죠.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이 하다못해 2100만 개가 아니래. 뭐 이런 식으로 퍼드를 유발하고 계속 공포적인 뉴스를 하다가 언젠간 또 끌어올리겠죠. 이렇게 사이클을 반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에 드디어 다다랐는데 없애버릴 수 없다면 그들도 모아가는 게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비트코인을 없애려고 수많은 슈퍼 파워 악당들이 있었죠. 중국 뭐 시진핑 유명하죠. 뭐 채굴 금지 뭐 금지 다 금지시켰었고 근데 지금 홍콩을 통해서 돌아왔죠. 그리고 박상기의 난에 우리나라도 다 없애버린다고 했다가 지금 뭐 STO 규제라든지 갑자기 다른 나라도 안 하고 있는 규제를 정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과세도 2년간 유예를 했었고 인도도 중국 뺨치도록 굉장히 규제를 했었습니다. 과거라고 해봤자 2년 전이고요. 소유만 해도 처벌을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세금 30%로 약간 현실에 합의를 하면서 지금 조정을 했죠. 지금은 뭐 합법화가 됐죠. 월가도 마찬가지죠. 뭐 튤립이다 버블이다 하는데 뒤로는 다 투자를 해놨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면 참 마치 수천 년간 나라도 없었는데 전 세계에서 부를 이룬 유대인처럼 비트코인도 살아남아서 계속 발전을 할 테니까 제 생각엔 조금씩이라도 부동산을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는 퀄리티 있는 영상 제작을 위해서 월수금을 위주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죄송하지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